저는 지금 탈영한 지 3일이 지났고 저희 부대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우 부대원들을 따돌리고 호우주의보가 내린 지금 저는 높은 댐 위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많은 지뢰밭을 지나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부대원들에게 잡히면 죽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출신인 저는 과연 어떻게 북한을 탈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어렵게 탈북한 탈북민들의 스토리를 생생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태어났습니다. 단천은 탄광 도시였습니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겨울이면 아버지가 캐온 석탄으로 방을 따뜻하게 데웠고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여의어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철수야, 너만이라도 잘 살아야 한다. 여동생 잘 챙겨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 세상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만 드셨고 12살 여동생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찼습니다. 공을 차면 슬픔이 조금 잊혀졌습니다. 공을 차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도에서 온 사람들이 제 축구 실력을 보았습니다. 재능이 있다. 평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평양 사점 이후 체육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랜만에 웃으셨습니다. 여동생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꼭 잘 되어야 해. 나도 평양 가고 싶어. 18살에 평양으로 갔습니다. 김일성 경기장에서 훈련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훈련했습니다. 저녁에는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 공을 찬다고 배웠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체육단은 배급이 그나마 나왔으니까요. 24살이 되던 해 꿈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단천에 계신 아버지와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 평양으로 모셔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월드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말입니다. 2010년 6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24살,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출국 전날 보위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절대 탈출을 생각하지 마라.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이다. 무서웠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남아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8시면 암흑이었는데 말입니다. 호텔 식당에 들어갔을 때 더 놀랐습니다. 음식이 넘쳐났습니다. 고기, 빵,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겁니다. 동료 선수 하나가 속삭였습니다. 야,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정부를 욕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대통령 비판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기는 참담했습니다. 포르투갈에게 0대7로 졌습니다. 브라질한테도 코트디부아르한테도 졌습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 자유롭게 응원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북한과는 달랐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남아공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옆 선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들한테 욕 엄청 먹겠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위험했습니다. 저는 충성스러운 국가대표였으니까요. 아직은 말입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조용했습니다. 환영 인파도 없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라 망신시킨 놈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 거리를 걸었습니다. 0대7로 진 주제에 쪽팔리게 왜 나갔나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영웅 대접을 받던 우리가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동료 선수 몇 명은 공개 자아 비판을 당했습니다. 저는 다행히 면했지만 불안했습니다. 석 달 후 통보가 왔습니다. 군에 입대하라. 사점이오 체육단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선수는 탄광으로, 어떤 선수는 공장으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군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함경북도 국경경비대로 배치되었습니다. 두만강을 지키는 초소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군복이 얇아서 추웠습니다.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두 끼, 그것도 옥수수밥이 고작이었습니다. 밤 근무를 설 때마다 강 건너편을 봤습니다. 중국 마을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집들, 거리의 가로등들. 저기도 우리처럼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쪽은 밝고 우리는 어두울까요? 어느 날 밤 탈북자를 추적했습니다. 강을 건너려던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상급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끌고 가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간 복무했습니다. 제대할 때 몸무게가 10kg 빠져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갔지만 사점이오 체육단은 없었습니다. 지방 공장팀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27살, 한때 월드컵 나갔던 선수의 초라한 현실이었습니다. 남아공에서 본 그 세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도 끊겼습니다. 배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하루 한 끼도 힘든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킬로그램이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4살이었습니다. 지방 공장팀에서 축구를 가르쳤지만 월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때 국가대표였던 제가 이제는 공장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몰래 장사를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 수 있었습니다. 단천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아, 여동생이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매도 안 선다더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동생은 이제 35이었습니다. 오빠 때문에 고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남아공에서 본 그 세상. 13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그렇게 돈을 모아서 아버지와 여동생을 데려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국경 지역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남쪽으로 갈 방법이 없나?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진강 쪽에 댐이 하나 있는데 여름 장마 때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다. 2023년 7월 기회를 노렸습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대를 탈영했습니다. 탈영병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단천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꼭 다시 올게요. 임진강 상류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댐 근처에 숨어서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주머니 속 여동생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길을 만들어줄게. 8월 5일 새벽.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8월 5일 새벽 1시. 댐 위에 올라갔습니다. 30m 높이였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가 사흘째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몇 미터나 불어나 있었습니다. 물살이 미친 듯이 흘러갔습니다. 댐 위에서 남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환했습니다. 가로등, 건물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게 대한민국이구나. 북쪽을 돌아봤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주머니 속 여동생 사진을 만졌습니다. 비닐에 싸서 넣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눈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지켜봐 주세요. 눈을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물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물속 깊이 잠겼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이 들었습니다.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본능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냥 몸을 맡겼습니다. 20분쯤 흘러갔을 때 큰 통나무가 떠내려왔습니다.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또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났습니다. 그냥 눈 떴을 때 북한만 아니길. 다시 헤엄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강폭이 좁아졌습니다. DMZ에 들어왔구나. 무서웠습니다. 지뢰가 떠다닐 수도 있었습니다. 검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저게 통나무인가? 지뢰인가? 최대한 피해서 헤엄쳤습니다. 철조망에 다리가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철사가 살을 찢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반쯤 정신을 잃은 채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중얼거렸습니다. 조명탄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순간 주변이 환해졌습니다. 들켰나? 하지만 폭우 때문에 시야가 흐렸습니다. 감시 카메라도 빗물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가 저를 살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큰 바위에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물살이 저를 강둑으로 밀어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었을까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깨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멀리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었습니다. 환하게 켜진 가로등들. 불이 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강둑에 누워 있었습니다. 비가 얼굴을 적셨습니다. 여동생아, 오빠가 해냈어.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여동생 사진이 있었습니다. 비닐이 찢어져 있었지만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비췄습니다. 누구냐? 움직이지 마. 한국말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3명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젖은 북한군 군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북한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귀순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한 명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부, 북한군 귀순자 발견. 임진강 하류 3지점. 군인들이 다가왔습니다. 몸을 수색했습니다. 무기는 없었습니다. 여동생 사진만 나왔습니다. 가족 사진인가? 한 군인이 물었습니다. 네, 여동생입니다. 군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이제 안전해. 들것에 실려 부대로 갔습니다.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군의관이 상처를 치료해줬습니다. 어깨뼈에 금이 갔네요. 다리 상처도 심하고.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잘 오셨어요. 밥을 줬습니다. 따뜻한 쌀밥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먹어보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고기까지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군인들이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이송된다고 했습니다.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여기는 대한민국이니까. 한 군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아,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요. 서울로 왔습니다. 합동신문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높은 건물들,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들,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였나?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넘어왔는지, 가족은 누가 있는지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놀랐습니다. 축구 선수셨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불렀습니다. 맞네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24살, 미드필더.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 보내셨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국 후 군대 갔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결국 탈영까지 했습니다.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군대 조직, 생활상, 국경 경비 실태까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친절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왔습니다. 가족을 데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버지와 여동생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의사도 만났습니다. 몸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어깨는 치료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다행히 잘 오셨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힘든 일 많았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 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하겠습니다. 하나원에서 12주간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37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원 가기 전날 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댐 위에서 봤던 그 불빛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주머니에서 여동생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자리 잡으면 꼭 데려올게.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12주 동안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말과 달랐습니다. 내가 아니라 얘라고 하고, 동무가 아니라 친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검색창에 북한을 쳐봤습니다.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고향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이불, 냉장고, 텔레비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따기로 했습니다. 축구로 먹고 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37살에 시작하는 공부였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지역 축구 클럽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선생님이라고 하니 부모들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인정받았습니다. 선생님 패스 정말 정확해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K리그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수원 삼성과 전북 현대의 경기였습니다.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응원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축구구나. 북한에서는 축구가 정치였습니다. 여기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밤마다 북한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혹시 고향 소식이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꼭 데려올게. 어느 날 하나온 동기가 말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 왔어요. 여기는 자유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일하고, 마음대로 공부하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환한 거리,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댐 위에서 본 그 불빛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참배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얻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